자, 전산학의 공부를 하시는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0년 8월 16일에 시행되었던 전산학의 1급, 자, 91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론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출제 분야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총 15문제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지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험에는 회계 기본 원리 쪽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쪽에서 매출채권, 유가증권, 재고자산 일반적인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비유동 쪽에서는 감가상각의 개념을 묻는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부채 쪽에서 이번에는 사채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종류를 묻는 문제, 자, 손익계산서 쪽에서 구조를 묻는 문제와 영업의 손익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서 2문제가 출제가 수입병에서 되었고요. 원가 계산 쪽은 총 3문제인데 늘 나오는 것처럼 원가의 구성이나 종류 쪽에서 2문제가 나왔고, 오랜만에 보조 부분에 원가 배분 간단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타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총 원가 계산 4문제가 나왔고, 부가가치세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일반적인 이 개념 문제 1문제가 나왔고, 면세를 묻는 문제가 1문제, 그리고 이번엔 특이하게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사항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지 않던 사채 쪽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에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쪽에서 사업자 등록의 변경 문제가 나와서 이 3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이하게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강의를 찍는 날짜가 시험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합격률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번 91회 시험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합격률이 비교적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 전산회계 1급 91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 문제는 재고자산 관련 문제이지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주 원리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인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재고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뭐 운송료라든지 등등등 통관비 같은 것들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취득 부대 비용들은 재고의 원래 값에다가 추가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재고 수량의 결정 방법 중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재고 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매출 수량이 정확히 계산된다. 여러분, 그 재고자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계속기록법이 있어요. 얘는 창고에 가보지 않고 그냥 장부상으로 물건 판매할 때 빼고 물건 새로 구매하면 자, 잊고 잡고 이런 식으로 장부상 기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실제 창고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장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이죠. 얘는 평소에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창고에 가보는 거예요. 통상 기말에 물건을 세보는 거죠. 자, 굉장히 그 시점에 정확한 재고 수량이 계산이 되긴 하지만 그때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량 파악이 바로 안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혼합법이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자, 그런데 이거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묻는 문제이죠. 다시 볼게요.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재고 수량이 정확히 계산된다. 여러분, 기말재고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창고에 가서 실제 세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기말 수량이 정확히 계산되는 것은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이 정확히 계산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의 특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인 겁니다. 자, 또 한편 매출 수량이 정확히 계산된다. 자, 매출 수량은 물건을 팔 때마다 정확히 카운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별법을 쓰던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던 파는 것들은 계속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2가지 방법 모두 다 정확히 계산하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따라서 계속기록법이 기말재고 수량을 정확히 계산된다. 이 말이 결국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과 4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여러분, 감모란 단어의 의미는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수량이 없어진 겁니까? 감모손실은 수량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수량이 없어지면 이게 정상적인 감모라면 얘를 매출원가로 집어넣고 비정상적인 감모라면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자, 네 번째. 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여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자, 수량 결정 방법은 2번 문제이고요. 바로 단가 계산 방법에도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개별법, 그리고 그때그때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평균법은 그래서 자, 그때그때 단가 계산하지 않고 자, 총 재고의 가격을 총 수량으로 나눠서 기초 재고와 단기에 구매한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수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결국 연간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팔린 거는 매출원가로, 갖고 있는 거는 기말재고로 구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이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이 정도는 대부분 알겠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이동평균법, 평균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헷갈릴 수 있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였을 경우에 영업 외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영업의 비용을 발라내라 그런 뜻인 겁니다. 자,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만기 전의 금융기간에 매각 조건으로 할인받았다. 여러분 얘는 매각거래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은행에다가 주는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를 하죠. 여러분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과 관련된 판매 관리비일까요?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영업 외 비용일까요? 헷갈리시죠? 잠시 뒤에 풀어볼게요. 2번, 니은번.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약속어음이 만기 전에 금융기간에 매각되었다고 통보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받으러 어음의 배서인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어음을 외상대금을 갚아야 되니까 돈 주는 대신에 이 갖고 있던 어음에다가 내 이름 써가지고 뒤에다가 넘겨주는 걸 배서라고 부르죠. 이렇게 거래처에 외상대금 대신 줬는데 그 약속어음이 은행에 팔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음을 줘서 저 거래처가 그걸 은행에 팔았으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얘는 아예 회계상 거래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배서할 때는 분개를 하지만 배서가 된 이후에 상대방 회사가 그 어음을 은행에다가 매각한 경우는 나랑 관계없는 거니까 이거는 아무런 거래가 아닌 거죠. 따라서 얘는 비용 종류를 인식하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디귿번.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손회계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실제 거래처가 망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게 확정될 때 비용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미리 대손상각비를 잡아둡니까? 대손충당금을 잡아둡니까? 여러분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두죠. 그랬다가 이렇게 실제 이 거래처가 파산을 하면 그때 가서 외상매출금 떨고 대손충당금을 떠는데 이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잡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충당금이 있다면. 왜? 충당금만 떨면 되니까. 그러나 혹시 충당금이 부족하다면 좀 더 비용을 잡아야겠죠. 바로 이게 대손상각비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손상각비는 자, 판매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이 아닌 거죠. 자, 리을번. 매입거래처의 외상대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일정 비율을 할인받았다. 여러분 얘가 바로 매입 할인 아닙니까? 여러분 매입 할인은 비용입니까? 제가 이익을 본 겁니까? 매입 할인은 내가 이익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얘는 이익 처리하지 않고 내가 매입한 거에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효과 때문에 매출 원가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얘도 역시 영업의 비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니은번과 리을번은 비용 자체가 아닌 거고요. 디귿번은 비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얘는 대손상각비니까 판관비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답이 아니고 기역이 답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이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게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영업의 비용일까요? 자, 따져볼게요. 내가 어음을 들고 있었어, 약속어음을. 근데 어떤 기업은 그대로 가만히 들고 있다가 어음이 만기 때 회수가 된 겁니다. 이런 기업이 있고요. 똑같은 기업인데 이 회사는 어음을 들고 있다가 돈이 부족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은행에 팔아서 이렇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생겼어요. 이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면 결과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같아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영업 이후에 판매가 되는 이 어음에 대해서는 비교 차원에서라도 영업 내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영업 외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소 이 문구가 평소에 봤던 문구랑 다른 문구이긴 하지만 원리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더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결산 수정분계 관련 문제인데요. 다음 내용을 결산 시점에 결산 수정분계로 반영하였을 경우에 당기 순이익의 변동이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매출채권 잔액 55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설정 전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은 3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이 550만 원인데 여기에 2%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설정을 했더라면 얼마냐? 550만 원 곱하기 2%라면 이 금액이 자 11만 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충당금 잔액이 설정 전에 3만 원이 있었죠? 따라서 자 추가로 얼마를 더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자, 추가 금액이 8만 원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더 했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차변의 대손상각비를 더 잡아야 되는 거고요. 대변의 대손충당금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얘를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자 8만 원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한 거죠. 자, 또 하나 12월 15일에 가소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5만 원에 대해서 기말에 가소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 수정 분계를 했다. 여러분 가소금은 대변에 있는 부채란 말이에요. 일단은 원인을 모르니까 내가 언젠가 갚아야 되는 빚이거니 하고 잡아놨던 거죠. 부채인 거니.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있던 가소금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변에 가소금을 자 5만 원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대변에다가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이익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자비익이란 처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얘를 반영하지 않은 거죠. 얘를 반영했더라면 이만큼 이익이 추가되는 겁니다. 얘를 했더라면 이만큼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따라서 자 얘를 처리했더라면 8만 원의 비용이 생기는 거고요. 얘를 처리했더라면 5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만 원 잡았어야 되는 건데 안 잡았고요. 5만 원 이익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3만 원만큼 손실이 생겼겠죠. 따라서 이 두 분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당기순이익은 자 3만 원만큼 감소됐어야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죠. 자, 통상적으로는 이러면 이 문제들이 자, 기말 결산 분계나 일반 전폐 입력에서 실무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인데 그걸 약간 변형을 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역시 여러분은 원리만 아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자본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분류되는 개념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감자차손, 조금 자본 중에서 특이한 항목들이 나왔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본은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종이 있고요. 기타 포괄손익 두 개가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죠. 자, 이 문제는 그 중에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자, 자본 조정 쪽의 항목들을 보는 거고요. 주로 얘는 마이너스 차감 항목이죠. 자기 주식은 원래 자산에 있던 그 자산 쪽에 있어야 되는 주식들인데 내 주식을 내가 산 거기 때문에 대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를 받겠죠. 여러분 얘도 자본 조정이에요.
감자 차선도 감자 과정에 발생한 손실이죠. 마이너스 항목이죠. 얘도 자본 조정이에요. 자, 그런데 미지급 배당금은 느낌상 배당과 관련된 거로 보여지지만 배당을 결의하는 순간 주총에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잉여금을 떨고요. 대변에 주지 않은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을 잡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 나가고 차변에 결의할 때 잡았던 미지급 배당금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자본 항목일까요? 배당금을 줘야 되는 부채일까요? 여러분, 얘는 유동부채에 있는 부채 항목인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뭐냐? 자,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뭐냐면요, 자본조정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잘 공부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여러분, 얘는 주식배당의 과정에서, 자, 통상적으로 2월 잉여금이나 미처분 잉여금을 떨고요. 대변에 현금 배당이라면 미지급 배당금을 잡지만 주식을 교부할 거라면 그 금액을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는 금액을 잡게 되어 있는데 얘는 부채가 아닌 거예요. 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본의 한 조정 항목이다라고 해서 역시 얘도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 마이너스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항목인 거죠. 자, 따라서 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미교부 주식배당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을 지우고 4번을 지운 다음에 확실히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할 때 이게 부채인 것만 안다면 3번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어차피 4번, 4가지의 사제선다에서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이 아닌 거 지우고 중에 이제 답인 게 확실히 안다면 고를 수 있는 문제이겠죠. 혹시 여러분이 2개를 지웠는데 2번과 3번을 답이 뭔지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 찍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증권 관련된 문제이죠.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이요. 자, 틀린 거 골라볼게요.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 말 그대로 얘는 주식인 거죠. 자, 증권과 채무증권, 얘는 채권인 거죠. 2개로 분류가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기말에 돼서 이제 그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다음에 최대가랑 비교해서 오르고 내린 금액을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죠? 그래서 평가 손익을 영업의 손익에 집어넣는 거죠.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오르거나 내린 금액을 영업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다 반영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평가를 합니다. 자, 3번째.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들을 말하는 거죠.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환 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자, 살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비용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추정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처분할 때예요. 팔 때 수수료 등의 비용은 판매 관리비와 일반 관리비, 판관비로 회계 처리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수수료는 판관비 처리를 합니까?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까? 아니죠. 얘는 처분 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처분 이익이 나온다면 이익을 줄여주는 거고요. 수수료 비용만큼. 자, 처분 손실이 나왔다면 처분 손실을 더 늘려주는 거죠. 수수료 비용을. 별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답은 4번인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3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채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도 이제 사채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사채는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단 말이에요. 급하게 공부한 분들은 이 사채를 포기하고 공부 안 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4번을 명확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랑 얘는 정답이 아니니까 2개 지우고 3, 4번 고민하다가 4번을 명확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얘를 알 수가 있어요.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을 하면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이 생겨요. 이 차금을 상각을 해 나가는 거죠. 무슨 방법을 쓰는 겁니까? 기업회계 기준은 유효이자율법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 금액, 그거를
유효이자율법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차이 금액을 조정한 다음, 그걸 다른 말로 상각 후 금액이라고 부르거든요.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사채를 판매한 기업은 사채로 회계 처리를 하지만 사채를 취득한 내 입장에서는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만기 보유증권이거든요. 그래서 판매한 회사나 취득한 회사나 서로 이 차이 금액을 인식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니까 맞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부 경력이 공부한 시간이 좀 짧고 빨리 공부하는 부분 사채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면 과감히 패스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인 겁니다.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에 있다. 여러분,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득금액을 기간별로 비용 처리하는 게 목적인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정률법은 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정률법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어 있냐면 미상각 잔액에다가 퍼센트를 곱하는 거예요. 이게 미상각 잔액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각하지 않은 금액들이 줄어들겠죠. 상각을 자꾸 해나가니까. 이 금액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기 때문에 여러분, 감가상각이 정률법은 매 기간 증가할수록 계속 감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매 기간 증가한단 말이 틀린 말이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계산한다. 자, 본사에 또는 영업부서에서 발생한 각종 차량 운반고이나 비품이나 건물 같은 것들은 판관비 처리를 하고요. 공장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 처리하게 되어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4번째.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을 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한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몇 가지 방법들이 있죠. 가장 흔한 거는 정액 정률이겠지만,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했으면 쭉 계속 가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정률법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과 3번과 4번이 명확히 맞는 걸 알기 때문에 2번을 골라낼 줄 알아야겠죠. 어차피 정률법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내용으로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인 거죠. 현금 유출입 시점 관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의 발생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그런 발생주의에 따른다. 여러분, 이 매출을 잡을 때는 항상 현금 매출만 매출을 잡는 겁니까? 외상 매출도 매출을 잡습니까? 현금이든 외상이든 몽땅 다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발생주의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금액이 확정되고 내가 할 의무를 다해서 이 물건을 갖다 줬으면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현주의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내가 물건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수익 인식을 했으면 인식하는 그 시점에 동시에 원가도 인식을 해야겠죠. 비용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는 말 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자, 4번.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함으로써 순액으로 기재한다. 매출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으면 이거를 네트친 순이익만 표시하는 겁니까? 얘 따로 표시하는 겁니까? 얘를 다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이 재무제표 작성 원칙, 특히 이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이기 때문에 순액 아닙니다. 총액이 맞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인 거죠. 4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이제 회계 원리 부분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번 문제는 사채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때 많이 패스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되게 쉬운 문제이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전산세무 2급 공부할 때 사채는 깊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 전산세무 2급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때 최소한 아무리 공부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개념 정도는 아셔야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채를 발행해가지고요. 만기 언제고 금액 얼마여서 이자는 언제 지급하고 이런 증서를 발급하고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 따박따박 주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사채 회수하고 돈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행한 사채 발행 수수료 등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자, 주식을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채를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비용이 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발행 비용은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할까요?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할까요? 얘는 사채 발행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또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액면 발행이 되기도 하고 할증 발행이 되기도 하고 할인 발행이 되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할증 발행되는 경우에는 액면보다 비싸게 팔아먹었으니까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죠. 여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요. 발행 비용이. 그리고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딱 액면만큼만 돈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채 발행 비용만큼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발행가액에서 차감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할인 발행 금액을 더 늘려주는 거죠. 비용 처리를 더해서 얘를. 그래서 이 모든 비용들은 결국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까나가는 차감 형식으로 들어가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제가 좀 전에 매도 만기 보유증권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할증 발행이 되기도 하고요. 할인 발행이 되기도 해서 얘를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유효이자율법이란 법에 의해서 상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효이자율법이 어떤 건지는 전산회계 1급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맞는 말이죠.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답은 4번인가 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사채가 있는데요. 이게 사채예요. 여기 보니까 이자가 5%예요. 근데 이게 1억이에요. 그럼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 따박따박 1년에 약속된 이자 5%를 주는 겁니다. 1억에 5%. 500만 원씩 주다가 사채 만기가 되면 1억을 돌려주고 사채를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면 여기서는 시장 이자율이 10%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1억이란 금액을 지금 이 회사에 줘야 되는데 이 사채 취득해가지고 5%만 이자 받고 마실 겁니까? 시장에다가 다른 사채 사가지고 10% 이자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장 걸 여러분이 취득한단 말이에요.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10%나 이자를 주는데 우리 회사가 5%밖에 이자를 안 주는 사채를 발행할 때는 1억을 다 받을까요? 1억에서 할인해가지고 좀 싼 값에 발행을 할까요? 얘를 9,500만 원쯤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를 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바로 할인 발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내 사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시장에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시장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내 사채를 1억보다 더 싼 값에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다? 할증이 아니라 얘는 할인 발행이 되겠죠.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좀 부연 설명 더 한번 해볼까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채는 10% 이자를 주는데 시장이 5%밖에 안 준다. 시장이 가면 5%밖에 안 줘요? 나한테는 10%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투자자가 다 나한테 오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1억에다가 좀 추가를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할증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 거꾸로 내 사채 이자율이 시장보다 더 낮으면 할인 발행,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요. 좀 전 설명했던 논리들을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쉽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 1급 91회 이론 문제 중에서 회계 원리 분야 강의를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부가가치세랑 원가회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